여러분, 제가 바로 직전에 슈트로문트 드랑 강의를 한 41분짜리 강의를 만들어서 유튜브 플랫폼에 올려놨습니다. 학교에 올리려다 보니까는 그게 용량이 1.5기가를 넘어가지고 올라가질 않더군요. 그러니까 40분이 넘는 동영상 강의를 만들면 상당히 용량이 커지고, 방법은 그것을 다시 압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인코딩 해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그리고 그 동영상 보니까 화질이 이 노트북 내장 카메라를 가지고 한 건데, 화면을 크게 확대시켜 보니까 화질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어제 다시 로지텍 웹캠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풀 HD 화면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화면을 많이 키우더라도 화질이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화질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용량이 커진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올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시간을 짧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어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 웹캠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데, 마이크가 소리가 웅웅거리고 노이즈가 많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물론 뭐 이 방송용 마이크를 장만하면 아주 좋겠지만 그건 고가인데다가 또 싸구려 아무거나 사고 하면은 또 낭패를 볼 것 같아가지고 알아보니까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하면 그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 이어폰 마이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어폰이 지금 끼우는 데가 끼우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4, 5년 전에 그래도 제법 비싼 돈을 주고 독일 그 젠하이저라고 마이크 만드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방송용 마이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걸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 지순이라고 있어요. 이 지순이가 한쪽을 다 물어 뜯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한쪽만 남기게 되고, 이걸 버릴까 하다가 주고 산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지금 마이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그러니까 웹캠의 내장용 마이크하고 이 마이크를 비교해 보니까 훨씬 소리가 이, 이 이어폰 마이크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이런 걸 하실 때는 처음에는 이 이어폰 마이크, 뭐 삼성 휴대폰에서 나온 걸지 아니면은 아이폰에서 나온 걸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슈트로먼트 드랑하고 괴테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괴테의 슈트로먼트 드랑의 대표작인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의 작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작품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를 제가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화면에 이어서 다시 편집을 해서 강의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그것을 뭐 어느 정도 편집하고 또 뭐 인코딩 시키고 학교 서버나 아니면 유튜브 플랫폼에 올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제가 진짜 왕초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뭘 하다가 또 이것을 잘 안 되면 유튜브나 인터넷 뒤져서 그걸 알아보고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어저께도 새벽 3시까지 노트북을 가지고 잠자리에서 계속 뒤져보고 이것 알아보고 저것 알아보고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해진 수업 시간에 이 동영상 강의를 못 올릴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번 학기 말이 돼야지 그것이 숙달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는 정해진 수업 시간에 동영상이 업로딩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지금 오전인데 저도 아직 안 했어요. 일단 오후에 바로 우리 집 앞 길 건너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투표소네요. 그래서 슬슬 나가서 투표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슬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괴테, 월프강 von 괴테의 생애와 또 괴테가 태어나고 자랐던 프랑크푸르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괴테에게 24살 괴테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주었던 젊은 베르터의 슬픔 또는 젊은 베르터의 고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어, 웬만한 사람이라면 괴테 하면은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인문학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작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 중에는 괴테의 작품이 다시 말하면 뭐 젊은 베르터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들이 여러 가지 판본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보면 대부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혹은 고뇌라고 했는데 원제를 보면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입니다. 라이덴이 사실은 슬프다라는 뜻이 아니고 고통 또는 고뇌 이런 뜻입니다. 융엔 베르터, 젊은 베르터의 고통 또는 고뇌인데 애초에 이 작품을 번역을 할 때 고뇌, 고통 이란 말들이 조금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이게 한 젊은 청년의 슬픈 사랑 이야기와 연관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슬픔으로 번역되었고 그것이 일반화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어떤 한 번역본을 보면 젊은 베르터의 고뇌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뭐 슬픔이 맞다, 고뇌가 맞다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어떤 일을 슬퍼하다라는 것보다는 이 작품에는 베르터가 사랑을 하면서 많이 고뇌했던 것, 고통스러워했던 것 이런 내용을 그리고 있다는 면이 더 옳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1774년에 괴테가 이 소설을 발표했고 괴테는 이 작품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때 당시로는 뭐 전 유럽적인 인기를 얻고 유럽 사람들이 독일에도 이러한 작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소설은 괴테가 학업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마치고 베틀라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 자기 친구의 약혼녀였던 샤를로테 부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를 괴테도 그 여자에게 괴테도 연민의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때 당시에 약혼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생각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러던 차에 친구의 친구였던 이 예루살렘이라는 사람이 사랑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동기로 괴테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거죠. 이 소설의 특징은 일반적인 소설 형식이 아니라 편집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편집글이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화자가 등장하여 소설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베르터의 고뇌 또는 젊은 베르터의 슬픔 하면은 저거 슬픈 사랑의 이야기라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상 책을 떠들어 보면 계속 또박또박 뭐 몇 년 몇 월 며칠 편지해가지고 이렇게 편집글이 쭉 나열되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다른 소설처럼 이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설에 비해서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 그 점을 한번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처음에 1774년에 발표되었던 게테의 초간본 사진을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베르터니까 주인공 베르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베르터가 사랑했던 여자 로테. 원래는 샤를로테인데 줄여서 로테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기업명이 롯데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름도 이 샤를로테의 롯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롯데의 가콘남인 알베르트 두 사람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죠. 알베르트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설 속의 화자라고 할 수 있는 베르트는 편지를 이 브렐름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브렐름이라는 친구에게 보내서 그 브렐름이 받은 편지를 쭉 이렇게 나열한 것이 소설의 구성을 이룹니다. 베르터는 성격을 들자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청년이라고 한다라면 알베르트는 정말 모범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롯데라는 순수한 시골 처녀를 두고 하나의 세 사람 간의 관계가 생겨나는데 물론 알베르트는 베르터와 롯데의 관계를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두 당사자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삼각적인 관계에서 베르트가 고뇌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 이 소설입니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이 줄거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베르터와 롯데 사랑 이야기, 거기에 알베르트라는 또 다른 남자가 끼어 있어서 하나의 삼각관계를 이루는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진부한 사랑 이야기로 보면 이 소설의 의미는 그닥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세기 말에 한 인간, 젊은 청년의 어떤 사랑의 고통, 내면의 고민을 하나의 여자와의 관계,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관계에서 그것을 조명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르트라는 한 청년의 내면의 고통과 슬픔을 다룬 것이고요. 베르트는 여기에서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게 되자 유산을 정리하고 이것저것 다 피해서 말하임이라는 시골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롯데라는 여자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즉 롯데에게는 알베르트라는 약혼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터는 롯데의 존재가 자기 존재의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이고 또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베르터는 두 사람 근처를 배에다가 괴로운 나머지 그것을 떠나게 되죠.
떠나서 새로운 일에 몰두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이러한 상처를 지우려고 애쓰지만 거기에서는 또 다른 사회적 신분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베르터가 새로 간 곳에서는 아직도 그 당시에 시민 계급이라는 것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떤 유복하지만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 상층 사회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험한 벽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요즘 말로 하자면 베르터는 그저 그러한 상류 사회에서 인싸가 되지 못하고 작고 아싸의 그런 존재로 배제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이완해주고 자기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롯데이다 이런 생각에 다시 롯데가 있는 시골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롯데와 알베르트는 이미 결혼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 결혼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베르터는 그것에 출구 또는 도피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 장면에 보면은 베르터가 알베르트를 찾아가서 권총을 빌려가지고 알베르트의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소설, 어떻게 보면 뭐 슬픈 사랑의 이야기, 진부한 사랑의 이야기, 뻔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소설에서 몇 가지 쟁점 내지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타자의 의미인데, 인간은 자기 자신, 그리고 그 밖에 타자라는 하나의 개체들과 관계를 맺어서 사는 게 인간이고 인간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형문을 여기 한번 제가 갖다 붙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된 이유,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른다. 나는 얼마나 스스로를 존경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이것은 지나친 자부심일까? 아니면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느끼는 것일까? 롯데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느낄 때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지금 베르터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베르터가 롯데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자기가 베르터 입장에서 롯데를 사랑하는 그런 것보다는 베르터는 롯데가 베르터라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진 몰랐는데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즐겁다. 결국은 롯데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롯데라는 사람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을 때 나는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베르터가 롯데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베르터의 사랑이라는 것은 베르터가 롯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롯데가 베르터를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 만약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롯데가 베르터를 사랑하지 않으면 베르터라는 존재 가치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어떻다? 롯데라는 여자에 달려 있다.
이것이 결국 여기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어떤 사랑의 문제인데, 베르트는 롯데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롯데에 대한 에, 의지 또는 기대, 그것이 하나의 소유욕으로 너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부분에서 20세기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을 보면 상당히 딱딱합니다. 사랑과 기술? 이런 말이 잘 연결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랑이 무슨 요즘 우리가 얘기하듯이 작업하듯이 기술이 될 수 있는가? 원래어는 쿤스트 데어 리베라는 건데, 쿤스트는 영어로 옮기자면 아트입니다. 사랑의 어떤 예술, 하나의 기술인데, 이 프롬이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사랑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터득해야만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점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사랑은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어, 선택해 주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랑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쉬운 말로 사랑은 우리가 흔한 말로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라는 어떤 웅덩이 같은 게 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안에 풍덩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베르테의 사랑을 보면 베르테는 물론 롯데를 사랑하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르테의 사랑에 대한 관점이 다른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나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와 다른 모든 것을 비교하도록 만들어졌으므로 우리의 행복 또는 불행은 우리와 연관을 맺고 있는 것들에 달려 있으며 또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고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라네. 이 여기에도 역시 타자라는 것에 자신을 타자와 비교해서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는 지배적인 관계, 하나는 지배를 하는 관계, 복종의 관계에 있을 때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없이 나 홀로 있을 때 그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불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르터의 입장은 나와 타자가 이렇게 똑같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운 위치에 있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거나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이 벌써 250년 전의 소설이지만은 그때 당시로는 뭐 사람들의 연애를 뭐 대놓고 하지도 않았겠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남성 위주의 베르테가 남성이니까 그런 사랑의 어떤 관념들을 드러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베르터 효과,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우리는 간혹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한 유명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적에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게 된다라는 말이죠. 역시 이 젊은 베르터의 고뇌가 나왔을 적에 많은 청년들은 베르터가 입고 다녔던 노란 조끼를 따라 입거나 또 베르터를 흉내내서 같은 길을 걷거나 이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이 베르터 효과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자살이라는 문제인데요. 후반부에 베르트와 알베르트는 이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베르트의 입장을 보면 물론 성실하고 이성적인 알베르트는 자살은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인간으로서는 그런 입장이었겠고 베르트는 그 반대 입장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놓지 않지만 이 인용문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생의 짐을 벗어버리기로 결심한 사람의 기분이 어떠한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감하는 한에 있어서만 어떤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니까요. 인간의 본성은 기쁨, 번뇌, 고통을 어느 정도 견디다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파멸하고 만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약한가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고통의 한도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악성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겁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적절한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비겁하다고 부르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베르터의 입장은 인간이라는 것은 기쁘기도 하고 번뇌도 많이 갖고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을 어, 인간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선이 있다. 즉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점에 이르러서는 인간은 파멸한다. 그것은 인간이 약하고 강한 거가 아니라 그 고통의 한도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 최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비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베르터가 자기가 겪고 있는 번뇌 고통의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견뎌낼 만한 강한 힘이 다 없어져 버렸고 결국은 그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밖에 안 남았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살, 뭐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이 입장을 칸트가 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 소설이 1744년에 발표됐다고 했는데 그때는 칸트도 활동하고 소위 말해서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굉장히 에, 널리 퍼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칸트 하면은 뭐 3대 비판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뭐 이런 것들로 알 수 있는데 칸트의 도덕 철학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정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정원 명령은 독일어로 하면 카테고리셰 베펠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해진 범주 안의 명령이고 쉽게 하자면 예외가 없는 명령, 엄격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반대는 가언 명령이란 말이 있는데요. 정원 명령의 반대는 가언, 가정된 어떤 명령.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음주운전 하지 마라. 는 정원 명령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전제나 이유가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싶거나 사회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음주 운전하지 마라. 그것은 가언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멋멋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멋멋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명령이 바로 가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기 베르터에 나타난 자살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칸트의 이 정언 명령에 따르면 베르터가 자살한다, 목숨을 끊는 것이 비겁하다고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정언 명령에 속하지 않습니다. 가언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쭉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기쁨, 번뇌, 고통 이런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가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칸트의 정언명령의 절대 규칙에 따르자면 첫 번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언명령이란 어떤 의지를 담은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생명을 예를 들어서 자기 생명이 됐던 남의 생명이 됐던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선택, 결정한다라는 것은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지 마라에는 거기에는 이것이 하나의 보편적 원리인데 이미 거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목적으로 다루고 수단으로 다루지 마라.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서 베르터는 자신의 인격,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 자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의 기쁨을 더 갖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번뇌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의 수단으로 선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입장에서 보자면 베르터는 정말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쟁점으로서 이성에 의한 사회적 통념과 감성이라는 것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베르터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고 그 반대에 있는 알베르토는 이성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젊은 베르터의 고뇌가 나왔던 이 시기에 18세기 후반에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계몽주의 하면 곧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신성이라는 것이 신중심의 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간 중심에 있어서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축이나 가치가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성이다.
그래서 이성은 합리적 이성 또는 이성에 충실한 것, 그러면 어떤 사회적 질서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런 사회적 통념을 항상 따르자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감성적인 것이 자꾸 배제되고 또 개인적인 삶, 또 개인적인 존재의 가치들이 자꾸 낮게 평가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베르터는 이러한 사회의 어떤 기능적인 면보다도 인간의 감성적인 면도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괴테가 생각했던 것인데, 괴테는 뭐 감성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성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완전히 이성으로 꽉 차 있는 이런 세상 말고도 감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 막바지에 소위 말해서 슈트롬 und drang이라는 어떤 사상적 조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풍노도라고 하는데, 슈트롬은 뭐 폭풍이고 드랑은 파도가 제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성에 얽매여 다니는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도 때로는 과감히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타는 이러한 자기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보다는 빌헬름한테 쓰는 거죠. 나의 이성과 재능을 더 높이 평가한다. 물론 베르터도 타인으로부터 이성적인 인간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이 유일한 자랑이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감성. 다시 말하자면 롯데에 대한 베르터의 연정, 그리고 내 마음만이 모든 힘과 모든 행복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리고 불행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이성으로 통제하고 제어한다라면 이런 문제는 생겨나지 않겠죠. 내가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은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유일하게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앞에 두 가지 쟁점에서 베르터의 사랑이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관점, 자기 중심적 또는 수동적 이런 사랑이라고 비판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여기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베르터가 이성 중심 또는 이성 지배 세상에서 이것 말고도 감성적인 인간의 존재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1774년 18세기 말에 젊은 층 또는 그때 새로운 세대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소설은 이성으로 꽉 차 있는 그 세계 또는 사회적 관계에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세계에서 감성과 개인 중심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몇 가지 안 되는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벌써 35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MP4 파일로 컨버팅 하려면 시간이 또 꽤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오늘은 괴테 문학 중에서 괴테의 생애와 또 프랑크푸르트의 어, 명서, 그리고 괴테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젊은 베르터의 고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괴테한테 중요한 계기를 가져다 주었던 이탈리아 기행을 중심으로
과연 여행이란 어떤 것인가? 여행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